그러니까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부의 정책이나 뉴스에도 좀 어느 정도 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부의 정책이나 채용 관련해가지고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취업 전형도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여러분 지원하실 때 면접은 필기 이후에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아무리 필기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원하는 공공기관 면접회를 얻어도 거기에서 면접 대비가 안 돼 있다, 막 벼락치기로 공부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합격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겠죠. 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와 합동 채용 전형 특징과 대비로 이제 여러분들께 특강을 진행하게 된 더빅스터디의 홍승표 멘토라고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현황과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요. 2017년 하반기부터 우리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됩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 블라인드 채용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채용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뭐 차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들, 나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출신지, 가족관계, 외모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능력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 NCS와 블라인드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직무능력 중심 평가에다가 더불어서 그냥 차별 요소로 인식될 수 있는 항목들만 제외한 그런 거라고만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능력이 주로 될 거고, 그러면 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부랑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니까 애초에 직무 능력 중심 채용제도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한창 채용들이 제가 어제도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한 뭐 180여 건의 채용 비리가 또 이렇게 막 적발이 됐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이 그런 그러니까 채용과 평가를 할 때 내부 직원들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 인맥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그 점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이제 외부 면접관들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필수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내부 직원들만으로 채용을 할 때보다는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외부 면접관들이 주로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좀 저희 그 기업들에서 채용을 할 때 면접관들이 다 인사팀 사람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뭐 대리에서 과장급의 실무진들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뭐 임원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인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외부 위원들처럼 그런 면접에 관련해서 그런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면접관들이 공공기관의 채용에 합류하게 되면은 그 전문성을 좀 더 제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냐? 이제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진검승부가 가능하니까 내가 정말 다른 거는 다 이 사람하고 똑같은데 단지 이 사람은 서울대였고 저는 이거는 그 지방대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서울대였고 나는 지방대였어.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본다면은 정말 실력으로 나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준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릴 건데 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게 되면서 채용 공고와 안내해드리는 안내해드리는 설명이 좀 더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거는 좀 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면서. 근데 이 블라인드 채용이 취지 자체는 좋지만 사실 정부 정책들도 그렇고 취지 자체들은 좋은데 그게 항상 모두를 만족시키고 최선의 결과로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이 정치라는 것도 이거는 좀 방송에서 나갈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튼 긍정적인 의도, 선한 의도로 실시가 되어도 그 결과가 모두에게 다 해피한 결과로 나오진 않아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 정부랑 공공기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력이나 전공도 좀 평가 요소의 하나였죠. 기존까지는. 학력이 좋다 하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학생 시절 열심히 살았네. 좀 그 하라는 거 하면서 좀 바른 생활을 지냈겠구나. 정말 성실히 공부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상경 계열 쪽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으면 아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걸 추측이 가능한데 그런 것도 하나의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쓰지 못하게 되면서 이 변별력을 또 키우기 위해서 다른 검증 방법들을 공공기관은 또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라인드 채용이 채용 전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입사 지원서랑 필기, 그러니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소비자원 2019년도 상반기 2월 막 채용이 진행됐었던 한국소비자원의 입사 지원서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성명과 이메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사항과 직무 관련 자격사항 이것이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된 경력과 활동사항 그리고 직무 능력 소개서 한 이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정말 요구되는 내용은 최소화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느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직무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관련해가지고 경력이나 경험을 쌓은 적이 있는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사항은 블라인드 채용이 학력과 나의 출신지 이런 것들 신분을 좀 가리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학교 이메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 아니면 고려대를 나왔다 그러면 학교 이메일을 써가지고 학교 이메일을 적으신다든지 그런 것은 합부를 가르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 뭐 직업 교육은 대졸자라면은 좀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학교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게 무엇이 있냐 이공계분들 여기 이공계분들 얼마나 계시죠? 이공계분들이라면은 내가 뭐 사무행정 쪽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다 내 전공을 살려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쓰실 난이 부족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사무행정 간다면은 내가 관련해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았지? 좀 많이 막막하시죠? 어떤 것들 주로 쓰고 계신가요? 공공기관이 직무기술서에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활동들과 교육을 받았었는지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문계열 졸업생분들이라면 보통 공공기관 지원하실 때 사무행정 쪽으로 지원하시죠. 사무행정 쪽 가시게 되면 보통 가장 많이 배치되는 곳이 어디죠? 지사에 민원인들 응대하시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관련해가지고 다 이미 학교 교육 받으셨어요. 뭐 토론과 말하기 교육. 여러분들은 민원인들을 설득하시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건보료 내는 거 관련해가지고 막 실랑이 벌이고 있고 건보료 올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건강보험공단 만약 지원하셨어요. 건보료 올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올려야. 왜 올려야 되죠? 조직이 많아야. 건강보험공단의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아니면 연금이나 보험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이건 올려야 되는 사항이죠.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월급에서 나가는 부분이 아깝고 가급적이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항상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일이 주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대학 때 이미 충분히 교양 수업으로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해가지고도 뭐 경력사항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경력과 경험의 구분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경력은 내가 일을 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또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하실 수 있을 때 보통 경력 사항이 돼요. 경력 증빙서를 떼어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회보험 같은 것도 가입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하시면서 그거를 제출하실 수 있다면 경력 사항이 될 거고 경험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없을 때 경험 사항들로 적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력이나 경험 관련해서도 내가 뭐 인턴이나 실제 직장 경력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내가 한 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밖에 없어. 아니면은 그냥 영업 정도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사무행정 쪽에서도 교육 쪽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지어야 될까요?
영업을 내가 뭐 편의점 알바나 아니면 뭐 판매하는 아르바이트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사무행정 쪽에서 교육을 뽑고 있네. 내가 교육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영업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나 상품의 가치를 고객들한테 잘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리고 교육은 내가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 산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직무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설득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내 경험들도 관련된 경험 사항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것인지 직무 기술서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공기관. 그리고 평소에 경험 정리가 잘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자기소개서 항목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달라진 게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17년도 상반기에 실제로 출제했었던 자소서 항목인데 제가 빨간 이제 점선으로 표현을 한 게 그 입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항목이죠. 이게 보통 일반 사기업 자소서에서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이런 좀 상투적인 그런 항목보다는 좀 더 다양한 18년도 상반기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고 달라진 항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사라졌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근데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한 게 직무 관련된 능력만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의 가치관보다는 그 능력과 관련된 역량과 관련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인데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좀 가치관 쪽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더 벗어나가지고 좀 더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단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뭐 아니면 알고 있어야 될 뭐 이런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묻는 항목들로 좀 더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관련된 교육이나 경험, 경력 어느 걸 써야 될지 이제 잘 모르시겠다면은 공공기관의 자소서에서 실제로 출제되는 항목들로 오히려 역으로 추론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소서 항목들이 그냥 나오는 걸까요? 아까 말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인사 담당자들이 고민을 해보고 우리 조직에 좋은 인재로 필요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 채용 제도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소서 항목에서도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절충하고 조정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갈등 요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걸 묻고 있다면은 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것을 묻고 있을까? 당연히 이 직무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험이나 역량이기 때문에 묻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관련된 경력과 경험 아니면 교육으로서 이거와 이 자소서 출제된 항목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지 이렇게 역으로 추론하신다면은 입사 지원서의 이력서 부분에 작성하실 수 있는 칸들을 좀 더 넓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서류 전형이 총 크게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나뉘게 되었는데 다각적으로 서류를 평가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고 패스나 논패스 아니면 자격 조건을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그런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다각적으로 서류를 평가하는 것이 그 서류 전형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엄청 다양해요. 공공기관이. 그리고 그것들을 채용 공고에서 다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지원자의 어떠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아니면 그 평가 비중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평가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어느 곳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교육사항과 자격사항, 경험사항, 경력사항 아까 제가 앞서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가? 공공기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아니면 관심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논패스 이거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그냥 다 통과시켜주는 공공기관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그 주로 이 패스, 논패스에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는 이제 토익 점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700에서 750 정도면은 통과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고 또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한 700점 정도면은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이 영어 점수 때문에 그 곤란한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영어 점수도 필요 없다. 그냥
요구하는 문항만 충실히 작성해가지고 자소 내기만 하면은 그냥 서류 배수 가리지 않고 다 뽑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코레일과 뭐 기업은행 등이 예로 들 수 있고요. 이렇게 서류 전형이 정말 쉬워지면서 필기를 보러 가는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역으로 필기고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공공기관의 필기는. 그리고 그게 애초에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도 맞죠. 직무 능력을 그 주관성이나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건 보통 필기로 많이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자격 조건을 점수해서 평가한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국전력공사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교육사항이나 아니면 경력사항 이런 것들 싹 다 배제하고 외국어 점수 얼마나 되고 그리고 관련돼서 자격증들 뭐뭐 있고 뭐 이공계열들은 어떤 각종 관련해가지고 전공 자격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서류를 여러분들의 합불 여부를 서류 전형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하면 되는지 한전에서 실제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필기 전형,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필기 전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일단 채용 공고를 통해 가지고 필기 평가 과목을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년 하반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채용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채용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딱 봤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설명이 진짜 이거밖에 없었어요. 16년도 하반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보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18년도에 나온 공고를 보게 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NCS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들을 보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전공 관련해 가지고도 각 직무마다 어떤 것들을 보는지 그리고 몇 문항이 나오고 총 시험 시간이 몇 분인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친절한 채용 공고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디에만 집중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사전에 많은 정보를 제공받게 된 거죠. 아까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채용의 당락을 가르는 열쇠가 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필기 관련해 가지고 누구는 뭐 지인이 그쪽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 보는지 알 수 있고 근데 누구는 채용 공고에서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지? 뭐 정작 필요한 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보지도 않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공정한 채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기 전형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다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여러분들 공공기관 면접을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하실 일이 없습니다. 보통은 알파벳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문자와 여러분 그 숫자를 섞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뭐 지원자 홍승표입니다. 그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102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신다거나 그리고 신상정보 관련해가지고도 면접관들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뭐 고향이 어디예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아버지나 뭐 가족 뭐 하세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외부 면접관의 참여 확대는 아까 제가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침으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외부 면접관들의 참여가 확대되니까 여러분들을 그 공공기관 안에서 재직하는 직원들만큼 심도 있게 평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구조화 면접으로 외부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구조화 면접 혹시 경험하신 분 계세요? 구조화 면접 경험하신 분 없으신가요? 보통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 꼬리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구조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누구와 함께 했었고 그것을 언제 했었고 어떻게 했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구조화 면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서 공공기관 면접에서 유의하실 건 무엇이냐? 일단 면접 스터디를 통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내 이름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은 좀 막 낯설거나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갑자기 그런 것을 안 말하고 그냥 뭐 102번입니다, 113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유창하게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 하시다 보면은 좀 실수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나의 경험에 대해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 구조화 면접에 대비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좀 팁을 드리자면은 공공기관 자소서 항목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공공기관 자소서 항목들이 바로 그런 NCS형 직무 역량을 확인하는 경험 항목들이 많이 나오죠. 이 공공기관의 자소서 항목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그럼 경험 항목들을 긁어 모으신 다음에 이것을 내가 면접 질문으로 받게 된다면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말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구조 면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의 현황과 특징을 말씀드렸고 이제 합동 채용의 현황과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합동 채용도 2017년 8월부터 그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시기와 비슷하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합동 채용이. 이 합동 채용이 뭐냐면은 기존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기던 채용에 관계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유사한 공공기관들끼리는 그룹별로 묶어서 같은 날 일괄적으로 필기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동 채용이 이렇게 도입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이것만 말씀드렸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필기를 같은 날 보는 거랑 구직자들에게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거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각 기관마다 다 따로따로 필기를 본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 아마 다 지원을 하시겠죠. 그리고 필기를 합격한 곳들은 다 보러 다니실 거예요. 근데 그 필기에서 뽑힐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NCS를 잘하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특화되었거나 오래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복수로 합격하고 어디에는 심지어 면접을 보러 가지도 않겠죠. 근데 이 학생은 비록 필기 실력은 약간 모자라지만 정말 그 공공기관에 가고 싶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 직무와 회사 관련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상위권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가려가지고 필기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디에서는 정말 여러 군데를 합격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지도 않고 근데 어디에서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도중에 그 입사 포기자나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정원을 못 채우는 상태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위권 학생들에게 좀 눌려있었던 좀 중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합동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목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필기를 그렇게 다 다르게 보게 된다면은 계속 그 필기 보려고 오는 인원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다 따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기관 구직자들이 한 3만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0곳에서 다 공공기관이 10곳밖에 없고 다 다른 날 필기를 본다. 3만 명이 다 필기를 보러 다닙니다. 하지만 10곳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뭐 몸이 여러 개가 있지 않은 이상 보통 하나밖에 참석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고사장을 준비하는 비용 같은 것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지방으로 필기 시험을 보러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같은 날 뭐 오전 오후 이렇게 진행되는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통비나 아니면은 뭐 퀵 이용하면서 그런 다녔었던 그런 비용들을 좀 절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합동 채용을 도입하게 되면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면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채용이 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제 응시하는 인원들이 좀 더 나눠지다 보니까 채용에 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인재를 균등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다 이렇게 보러 다녔다면은 이제는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분산되면서 그 각 공공기관마다 그래도 좀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직과 결혼이 감소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 채용할 때 필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인원들만큼 응시를 하게 될 거고 도중에 내가 이전엔 내가 여기에도 필기를 봤었고 여기에도 필기를 봤었고 여기에 합격했었는데 여기에도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가지고 연수원을 도중에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이 두 곳 중에서 한 곳밖에 지원을 못할 거고 이곳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된다면은 그대로 다니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이직과 결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이 좀 통일되고 체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함께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좀 시스템으로 체계화 시켜가지고 한다면 좀 더 비용도 줄이고 우리들의 노력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공공기관의 채용이 체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이제 중위권, 뭐 중상위권 이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에게 눌려 있었는데 좀 더 취업의 기회가 확대가 될 거고요. 서류 전형의 부담은 감소될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도 아까 채용 적부 그 자소서를 적부로만 평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합동 채용의 취지인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서류 전형부터 이렇게 그 부담이 높은 문턱이 높은 그런 쪽으로 가서는 원래 취지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류를 넣는데 여기가 붙을지 안 붙을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지원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필기가 붙은 필기를 응시하게 될 텐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원을 했고 필기를 어느 정도를 봐야 이 사람들 대상으로 다 그래도 고사장을 마련할 준비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좀 문턱을 낮추고 필기를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확률은 좀 증가를 시켜주자. 그러면서 필기 시험의 경쟁률이 감소되고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갈 수 있는 확률도 증가가 될 겁니다. 이 합동 채용도 이제 취지가 좋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정부랑 공공기관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은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각 공공기관마다 사업의 특성이나 아니면 특정 계절에 어떤 뭐 좀 사업을 벌이면서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합동 채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 공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인력이 필요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 맞춰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서열은 좀 가시화가 될 겁니다. 여러 곳 중에서 학생들은 좀 더 좋은 곳으로 필기를 보러 몰리겠죠.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이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필기 시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상위권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선택권을 제약하고 취업의 기회를 닫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필기와 면접의 부담은 여러분들이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처럼 필기를 많이 보러 다닐 수가 없어요. 필기 시험 하나하나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소중해질 것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좀 약간 수능과 비슷한 그런 중요도나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 경쟁이 증가할 거예요. 내가 공공기관 뭐 합동 채용으로 다섯 곳이 필기를 진행하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붙을 수 있지?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눈치 경쟁들이 증가할 겁니다. 합동 채용이 실시된 상황을 보자면은 2018년부터 19년에 2018년 상반기에는 약 45개의 공공기관이 합동 채용을 진행했었고 2019년 상반기에는 38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통 주무부처가 같은 곳들끼리 묶여가지고 합동 채용으로 필기 시험을 통일했고 또한 취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합동 채용으로 묶였습니다. 그 취업 준비생들의 기회를 좀 더 잘 살리는 측면에서 소규모 공공기관끼리 묶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공기관들끼리 묶었고요. 이 합동 채용이 제가 이번 1월 10일 날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있었잖아요. 채용 박람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합동 채용은 증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반기 45개에서 38곳으로 감소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있었고 1월 18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합동 채용을 전면 검토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3월 전까지 합동 채용에 대해서 실행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뭐냐면은 이 합동 채용에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와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이런 쪽에 다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 취업 박람회, 그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때 나왔던 강사들, 연설하는 사람들이 확대될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축소됐죠. 공공기관의 그 합동 채용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부의 정책이나 뉴스에도 좀 어느 정도 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부의 정책이나 채용 관련해가지고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취업 전형도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과 합동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펙과 점수에 집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스펙들만 딱딱 갖춰 놓으시면 되고요. 내가 뭐 토익 점수를 그래도 좀 더 한 100점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뭐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딱 필요한 점수만 만드시고 또 좀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 나의 경험을 정리하시는 편이 좀 더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공공기관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 뭐인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스펙.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시는 분? 커말 말씀하셨고, 또 뭐 있죠? 한국사 있고, 또 뭐 있나요? 이공계열 여기 없으세요? 네, 기사 자격증. 또 뭐 있을까요? 외국어 점수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요. 외국어 점수 다 있어야 되죠, 토익과 토스. 그 왜 필요한지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재직 인원 6,000명 이상의, 그리고 자소서 적부를 진행하지 않고 서류를 평가하는 그 공공기관들 대표적인 곳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본 거예요.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지원 자격에 있어서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익이나 토스 둘 중에 하나는 이 정도 점수를 충족을 하셔야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다 가산점으로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한국사도 가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 자격증은 여러분이 그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꼭 이공계열 전공이 아니라 그냥 그 관련해가지고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문계 출신이어도 그 해당 이공계열의 전공으로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그 직무로 기술직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공 자격증은 지원 자격과 가산점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턴 경험도 있으셔야죠. 인턴 경험, 공공기관 취업한 사람들 보면은 저희 쪽의 자료만을 봤을 때 한 70% 이상의 사람들이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꼭 공공기관 인턴 경험이 아니더라도. 건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개월 이상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으면 가산점을 주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나 LH 같은 경우에는 자사 인턴을 했으면 가산점이나, 아니면 LH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류 전형을 면제시켜주기도 하고요. 타걸 인턴으로 선발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 인턴 경험이 물론 자소서에서도 좀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근데 공공기관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해당 공공기관이 인턴을 안 뽑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턴을 안 뽑는 곳이요. 네?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 인턴을 하신다. 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만약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은 공공기관이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위탁해가지고 외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주 사업을 어느 회사가 따갔는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이게 공공기관 알리오의 그 공시 항목으로서 나와요. 어떤 것들을 외부로 외주하였습니다, 뭐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만약 사무보조 인력이나 아니면 알바 이런 것을 뽑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일을 보게 된다면은 내가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을 경험한 사례로서 여러분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대비해서는 정말 그 필요한 자격증과 스펙,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합동 채용 관련해가지고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선택과 집중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필기를 이전처럼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회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회의 수 자체는 좀 감소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내가 갈 곳인지 사전에 미리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 내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필기 실력 점수입니다. 그러면서 내 필기 적성을 파악해야 되고, 동일한 필기 유형의 공공기관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랑 필기 면접이 병렬로 함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 여러분 지원하실 때 필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필기까지는 막 집중을 하시지만 정작 면접은 필기 이후에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아무리 필기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원하는 공공기관 면접 기회를 얻어도 거기에서 면접 대비가 안 돼 있다, 막 벼락치기로 공부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합격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겠죠. 공공기관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제가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